2010년 7월,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수원역 부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곳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한 명은 2003년 취업 비자를 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땅을 밟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어른의 보호가 더 익숙할 나이 16살의 가출 청소년 김양이었죠. 남자는 집을 나온 소녀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밥을 사주고 갈 곳 없는 아이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작은 빌라 204호. 그곳은 소녀에게 추위와 허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록은 이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갖는 등 생활했다. 보호의 울타리처럼 보였던 공간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채 위태로운 관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겨울밤, 시한폭탄 같았던 그들의 공간에 파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0년 12월 2일 밤 9시,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빌라에 있던 김양에게 말했어요. 친구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죠. 날도 추운데 가기 싫어. 너 혼자 갔다 와. 그 말을 뒤로하고 피고인은 혼자 친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사실 그 무렵 이 남성은 1년간 일하던 공장에서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당한 직후라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김양이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 혼자 밥 먹고 왔으니 빨리 밥이나 차려줘. 남자가 맞받아쳤습니다.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지금 와서 왜 이래?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실이 끊어졌습니다. 김양이 그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하자 남자가 앞을 막아섰죠. 그러자 소녀의 입에서 날선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끼, 나 존나게 열받았어. 너 죽여버리고 싶다. 말과 함께 김양은 칼이 있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다급해진 남자가 김양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보고 여기 오라고 했냐? 네 맘대로 와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자 김양은 남은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2번 핥혔죠. 그 순간 남자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김양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침대 매트리스 위로 쓰러진 소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외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기록은 그때 남자가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는 넘어진 소녀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화성의 작은 빌라 204호. 16소녀의 필사적인 저항과 외침은 남자의 분노 아래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격렬했던 다툼과 비명은 흔적도 없이 고요함에 잠식됐죠.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는 숨진 김양의 곁에서 5시간이 넘도록 머물렀다고 해요. 그 길고 어두운 시간 동안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요를 깬 건 남자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범행이 끝나고 약 3시간이 지난 새벽 3시 5분.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이미 숨진 김양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스로 통화 기록을 남긴 거죠. 마치 이제 막 사라진 소녀를 애타게 찾는 사람처럼요. 이것이 바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6시, 그는 본격적으로 소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김양의 가디건 한 벌과 신발 2켤레를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조합 농협 창고 앞 도로변, 나무 사이 은밀한 곳에 그것을 버리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버리려고 했던 가디건 주머니 안에서 손에 잡힌 작은 플라스틱 조각. 피해자의 교통카드였습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죠. 그날 하루 동안 그는 2번 더 김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5시 그리고 6시. 통화 목록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부재중 기록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무언의 증거가 돼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그리 오래 숨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다음날 새벽 12시 30분. 그는 건물 밖 쓰레기장에서 쌀포대 한 장을 주워왔어요. 그는 먼저 쌀포대로 소녀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이불로 사체를 감싼 뒤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건물 3층 옥상에 있던 이불 한 개를 더 가져와서 사체를 다시 한번 둘러쌌죠. 그는 여러 겹으로 감싸인 소녀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집에서 약 40m 떨어진 도로까지 그는 깜깜한 새벽의 어둠을 가로질렀어요.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 앞. 그는 마지막 흔적을 그곳에 내려놓듯 버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에서 잠들고 밥을 먹고 다투기도 했던 김양은 그렇게 차가운 길 위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길가에 버려진 소녀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남자는 곧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번의 재판 내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죠.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해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을 뿐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훔친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행동이 남긴 냉정한 증거들을 주목했죠. 법원은 먼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꺼내들었어요. 직접적인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다면 이건 살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172cm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160cm의 16세 소녀의 목을 강하게 조를 때 그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요. 부검결과 드러난 얼굴의 우열과 눈꺼풀의 점상 출혈은 목이 졸려서 질식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훔친 교통카드에 대한 그의 변명 역시 기각됐어요. 재판부는 설령 금전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이며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망한 직후라도 그가 생전에 가졌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죽은 자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행위 역시 명백한 절도라는 거죠. 또한 법원은 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범행 직후부터 그가 보인 행동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을 따로 빼돌려서 버리고 다음날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서 치밀하게 사체를 포장해 유기하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물론 고려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얼마간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의 죄책이 실로 무겁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점, 그리고 범행 후에 진실을 숨기기 위해 보인 지극히 불량한 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피고인의 형수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류도 없다고 못 박았죠.
16살의 소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법의 판단, 징역 12년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1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세월이 끝나면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미 출소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분노로 앗아간 16살의 소녀의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밥을 차려달라는 사소한 말다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밖으로 밀려난 한 아이가 왜 위험한 관계 속에서 기댈 곳을 찾아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빌라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부른 파국이자 우리 사회가 미처 품지 못한 아이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양이 이 남자에게 욕을 했고 때렸다고 하는 것은 범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초 경기도 안산시 평온했던 공업도시의 밤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린 퍽치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괴담을 낳았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만 노린다더라. 긴 생머리 여성이 타겟이다. 심지어 만삭이 임산부도 당했다는 말까지. 괴담은 구체적이어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어요. 정체 모를 범인의 그림자는 안산 전체를 질식시킬 듯 옥죄어 왔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시작은 한 외국인 청년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왕리웨이. 당시 24살이었죠. 1999년 9월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전남 목포의 한 공장에 배치됐지만 왕리웨이는 2달 만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어요. 그가 향한 곳은 일자리가 많다는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월세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공사장 인부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죠. 하지만 게으른 성격 탓에 그 일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뒤틀린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범죄를 계획합니다. 2000년 4월 28일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24살의 정씨. 안산 단원구의 한 주공아파트의 집 근처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뭔가 하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간 행인의 핸드폰 불빛이 비춘 것은 고민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싸늘한 알몸으로 버려진 참혹하게 살해된 젊은 여성이었죠.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였어요. 사체가 발견된 길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돌멩이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왕리웨이가 시신에 저지른 엽기적인 행각이었어요. 그는 정 씨에게서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옷을 벗겨서 변태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뭇가지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단서는 범행에 쓰인 피 묻은 돌멩이 하나뿐. 경찰은 동일 전과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자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애초에 용의선상에 없던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행이었기 때문이죠. 첫 살인 후 2달이 채 안 된 6월 19일 새벽 4시, 왕리웨이는 또다시 집을 나섰어요. 이미 6차례나 더 여성을 공격해서 금품을 빼앗았지만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범죄는 어느새 그에게 묘한 흥분과 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산시 원곡동의 한 주유소 맞은편, 성경책을 품에 안고 걸어가는 41세 이 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왕리웨이는 이 씨의 뒤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닌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왕리웨이는 쓰러진 이 씨의 머리를 2번 더 가격한 뒤 인근 마트 화장실로 끌고 갔죠.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쇠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란 왕리웨이는 돈을 훔치려던 계획을 접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5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번째 살인 후 불과 엿새 뒤인 6월 25일, 왕리웨이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을 덮쳤지만 공간이 좁아 망치를 휘두르지 못했고 여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맙니다. 1시간 뒤, 그는 인근 동네로 이동해서 또 다른 여성을 노렸어요. 염씨를 쇠망치로 공격해 쓰러뜨린 뒤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압수표 3장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염씨는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했죠. 허름한 옷차림의 키 작은 20대 남성.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공개 수사가 시작되자 왕리웨이는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었어요. 초조해진 그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합니다. 7월 10일 안산 시내의 한 마트. 왕리웨이는 염씨에게서 훔친 자기압수표를 사용했습니다. 1년 번호가 있는 수표는 곧바로 추적됐고 수표에 묻은 지문은 그의 신원을 가리켰어요. 2달간 안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마가 마침내 꼬리를 밟힌 순간이었어요. 왕리웨이는 2달간 총 10건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는 씻을 수 없는 중상을 입혔죠. 그 대가로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적 컴플렉스가 있었으며 가학적인 행위로 만족을 느끼는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 라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2001년 6월 대한민국 법원은 2건의 강도살인과 8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왕리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오원춘 등과 함께 현재까지 복역 중인 몇 안 되는 외국 국적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했던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외국인 강력범죄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졌어요. 그저 평범한 밤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